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를 추가적으로 짓누르는 성장 압력을 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를 25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케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외환 시장이든 또 주식 시장이든 또 신용 등급 강등 우려라는 면에서도 좀 한시름 돋는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거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늘 예산안 심의의 지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에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일은 평상시 예산 심의 지연보다 더 지연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긴장감, 대치 상태 때문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의라는 것을 놓고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지연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 환율 1,500원 갈까, 외환시장 정말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에 이 정치적 리스크가 형성이 됐고,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될까 하는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배경 화면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것이 우리 5천만 인구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70억 인구 세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가 신임도도 상당 부분 조종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정말 이렇게 이 비상계엄 선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신뢰감, 국제적인 어떤 신용, 이런 것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칼럼을 쓰면서 이런 혼돈의 정치가 혼돈의 경제를 불러온다 라는 주제로 칼럼을 썼고, 이 칼럼의 주요한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첫 번째 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또 기억나는 한 가지 문장이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크게 등장하면서 저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마음도 더 무겁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를 추가적으로 짓누르는 성장 압력을 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탄핵 정부 2004년 그리고 2016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쩌면 저의 2025년 전망서에 담겨 있지 않는 하나의 시나리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인가, 그게 또 2025년 경제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정치적 편에 서서 이쪽 입장 혹은 이쪽 입장 편에 서서 경제를 분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의 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로서의 철학이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정치와 경제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랑은 전혀 다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거론해야 될 그 주제는 외환 시장의 불안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그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그때 기록했었던 그 숫자, 1,500원을 상회했던 그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시장 불안에 있어서도 특히 이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면 2024년 이내로만 볼게요. 그러면 1월부터 이 흐름을 보신다면 물론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고 국채금리가 치솟는 것은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짐을 뜻하고 그것이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드는, 그러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된 배경이 아마도 이 달러 가치의 강세라고 그 규명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외환시장 불안, 12월 비상계엄 선언 이후 외환시장의 불안도 달러 가치의 강세 때문일까? 아니면 원화 가치의 약세라고 규명 짓는 것이 맞을까? 그 부분을 지금 먼저 분석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달러 강세뿐 때문인가? 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나 약세를 보이나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1월 이후로 달러의 강세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위로 더 치솟죠. 그렇지만 12월 이래로는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달러 인덱스, 그냥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달러 본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특히 11월 20일 정도를 기점으로 달러 강세화가 진전됐었던 거예요. 근데 11월 20일 이후로는 달러의 다소 약세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다소 약세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이런 배경은 분명 달러 강세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원화 가치 약세화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역시 금리 결정을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준금리 2번의 인하, 이 결정은 11월 말, 11월 28일 날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러면 11월 28일 이후로는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없었어요. 미국도 역시 기준금리 결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결정을 또 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소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떨까? 거의 99% 수준이 아마도 금리 인하할 거야. 이번 주 12월 이번 주 FOMC 회의 때는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시장이 굳게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 마음이 한 달 전과 일주일 전과 또 오늘 촬영일로부터 어제 날짜와 그리고 지금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좀 물음표였다가 강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어쨌든 약 11월 20일 이후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강달러가 아니다. 국채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외환시장 불안은 트럼프 이펙트도 아니고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라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요인일까? 바로 국내적인 요인이다. 세계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기존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비상계엄 선언 이후 기존 전망치 2.2%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 리스크가 만약 장기화된다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탄핵이 결정되든 결정되지 않든 또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치적 불안들이 계속 야기된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있을 수 있다. 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실망감인 거죠.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도 이 정치적 불안, 이런 불안이 하방 압력을 계속 주면서 내수 경기도 더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원화를 버리고 차라리 달러를 갖자 하는 움직임이 외환시장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화 재정 정책은 어떠합니까? 이런 외환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우리 국내 정치적 불안도 있었지만 11월에는 트럼프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대내적인 이슈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외환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증시 불안을 막기 위해서 또 그것이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 채권시장의 불안이 야기되면 어때요?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갈 사람, 다시 말하면 채권에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한국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그 채권을 사갈 투자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금 마련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게 또다시 이 채권 시장이나 증시, 증권 시장을 비롯한 이 자본 시장에서의 위협이 실물 경제 위협으로 전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막대한 유동성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혹은 증권시장이 불안하게 아직까지 전개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일이 없다면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이런 유동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취하게 됐으니까 일단 재정정책의 여력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계속 장기적으로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높고 불안하게 계속 전개된다면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겠죠. 막대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있을까? 재정정책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 면은 또 한 가지가 재정 대응 방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릴게요. 24년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 원래 본 예산으로는 367조 원 정도가 세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걸쳐서 이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야. 367조가량. 근데 이 정도 367조의 세입이 있을 거라는 그 전제는 경제 전망에 기초하겠죠. 그 경제 전망이 어떠했어요? 2024년 전망이 그래도 2% 중반은 성장하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것을 전제로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야. 기업들의 활동, 소비 활동, 그쵸? 증권거래 활동, 종합부동산 거래 활동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세입이 이만큼 거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세입이 본 예산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존의 전망이 과다 추정된 것이다. 기존의 전망이 과하게 낙관적이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현실 경제 속에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등장해서 경제 전망치를 더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덜 거치네. 그럼 그 세입을 메꾸기 위한 조치
어떻게 했었습니까? 세입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에 있었던 기금,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교부세 배정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외국 환평형 기금을 보세요. 이 부분도 활용 규모가 대략 4조 원에서 6조 원가량의 활용 규모가 있다. 이런 것을 끌어다가 재정 대응을 해 나가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외부 자금까지 끌어다가 어쩌면 외환시장 이 불안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세입이 부족한 마당에 세수 펑크 상황에 1년 전에도 세입이 펑크였었고 올해도 세입이 펑크인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대략 100조 원가량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입이 한 해 약 350조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350조 중에 2년 동안의 세수 펑크가 100조 원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재정 추계의 실수입니다. 근데 이런 실수가 벌어진 마당에 정치적 불안까지 야기됐으니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또 마련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외국 환평 기금이 더 들어갈 텐데 이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또 역시 재정 혹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통화 재정 정책의 여력마저 실추된 상황이다. 여러 가지가 사면초가에 놓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비단 탄핵이 됐든 탄핵이 안 됐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정치적 리스크가 24년 하반기 끝자락에 우리 한국 경제에 놓여졌고 이게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있겠죠.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 하나는 바로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된다면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만들 것이고 이게 내수 경기 진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나 S&P, 피치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그동안 정말 거의 최상위 등급에 가깝게 올려놨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무디스의 경우 보세요. 몇 개 됩니까?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고작 7개밖에 안 됩니다. S&P 기준으로도 피치사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대략 10개 안팎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용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굉장히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도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IMF 외환위기 때 급격히 추락을 시켰는데 그 이후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AA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무디스, 피치사가 한국 경제를 보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된다? 신용등급 강등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용등급 조정은 1, 2년에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게 12월 3일이었고요. 그로부터 지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경제적인 거대한 파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본시장은 흔들린 게 맞지만 아직은 그 충격이 실물 경제로까지 금융부동으로까지 전개된 게 아니니까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 혹은 긍정적으로 봤던 그 스탠스를 중립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S&P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그 다음 날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이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그 다음 날이죠. 실질적 영향이 없죠. 맞습니다. 무디스도 그로부터 대략 한 일주일 후에 한국 신용등급에 조정은 없지만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된다면 S&P도 무디스도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그 전망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중립에서 부정으로 바꾸어 나갈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피치사가 오늘 촬영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2.3에서 2.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죠.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신뢰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거대한 물음표가 장기화된다면 분명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도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서 만약에 조업 중단을 하거나 수출이 중단되거나 유통 환경에서 정상적인 유통 활동을 못하거나, 예를 들면 정상적이라면 연말에 박앤세일 이벤트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런 축제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경감되는 거예요. 이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이게 장기화하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정치적 긴장감이 장기화한다면 분명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내수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무디스의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한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는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탄핵 전국에서는 경제적 하방 압력이 있어요. 2004년에도 2017년에도 있어요. 당연히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그 정치적 혼란의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국발 이슈가 상방 압력이 돼서 큰 충격이 결과적으로 없었던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2016, 17년에도 역시 정치적 불안이 있었지만 그 당시 2010년대 중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엄청났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너도 나도 교체 수요 일어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때도 정치적 하방 압력은 있었겠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상방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충격이 상쇄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적 여파에 아무 영향을 안 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쇄시킨 것이지 정치적 리스크는 분명 그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또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 파장을 줄까? 자금 이탈의 장기화죠. 외환 보유액의 규모로 보면 IMF 외환 위기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환 위기를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환 보유액이 이미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국면이고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있다면 외환 건전성이 실추되는 거 맞지요. 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대외 채무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외국에 대한 채무 규모가 최근 들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단기 외채, 장기 외채 둘 다 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외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급격히 자금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불안한 정국 속에서 외국인 채무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채무가 이제 변제하라 하면서 단기 채무를 중심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겠죠. 특히 순대외 채권 규모를 보면 우리는 물론 외환위기 당시 순채무국이었어요. 우리가 빌려준 돈이 있고 빌려받은 돈이 있는데 빌려온 돈이 채무고 빌려준 돈이 채권이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채무가 훨씬 많았어요. 순채무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다시는 순채무국으로 바뀌지 말자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지금 순채권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 이것을 본다면 경제 위기, 외환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순대외 채권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외환 건전성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럼 외환 건전성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겠죠. 일부는 국민연금까지 활용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환시장 불안,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면이 오면 그러면 더 혼란한 상태가 오고 자금 이탈이 더 격화되고, 그러면 외환위기가 안 올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거예요. 현재 정치적 리스크가 이렇게 경제에 파장을 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빠짐없이 우리는 논해야 되는 것이 내수경기 침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산운용사나 PE사, 이런 많은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을 이끌어 왔어요. 우리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설득시킨 상황에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많이 참석을 안 해요. 노쇼예요. 그리고 투자 의견을 철회합니다. 그럼 자금이 몰리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내수 경기에 영향을 줘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24년 연말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성수기를 위해서, 그 성수기 때 모든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80% 차지하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수출이 계약이 철회된다든가 국내 공급이 철회된다든가 줄줄이 부작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4년, 2016, 17년과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기업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정치적 리스크가 또 작용을 하니까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가 전개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고요. 또 우리 가계의 소비도 보세요. 22년 이래로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2, 23, 24 계속 마이너스 행보인데 여기에서 내수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된다. 고용 창출이 안 된다. 정말 이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산 요구와 국내 증시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자산 효과도 상쇄되니까 소비할 만한 여력이 없죠. 물론 뭐 탄핵 정국이 올 거야, 탄핵이 가결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대 이후 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그때가 저점이니까 주식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맞물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 장기화되면 될수록 내수 경기 침체를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아마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쪼그라드는 국면에 내수 성장 기여도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한국은행은 25년 1.9%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이미 11월 말에 냈지만, 이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또 세출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더 준다면 내수 성장 기여도는 더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전망했던 2%가 채 안 되는 1.9% 성장률도 사실 물음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 추계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안 되고 세수 펑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입 규모가 줄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국가 채무에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국가 채무 비중이 GDP 대비 50%를 초과한 그 원년인데 계속 국가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재정 적자,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것이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마당에 경기 부양적으로 적극적인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정책 공백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또 정부의 각 부처마다의 소위 수장격인 장관급들이 또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그 의사결정권이 뒤로 지연되거나 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이 수반되기가 어렵겠죠.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적자 재정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또 2025년 우리가 당면에 있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그것에 긴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부 회의 가서도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중국이 각종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을 경제 제재를 펼칠 텐데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흔들렸는데 과연 요소 공급 차단에만 머무를 것인가? 그 이상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과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들, 히토류, 게르마늄,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니켈, 리튬 공급할 수 있을까요? 공급을 차단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공급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얼마나 발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책 공백이 또 다른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또 저대로 저의 위치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진단과 판단을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이럴 때 한국은행은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파장을 주고 어떤 경제정책을 가동해야 되는지 왜 보고서를 안 냅니까? 보고서를 내주셔야죠.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또 그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야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겁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호소드리면서 제가 국책연구기관도 아니고 국책은행도 아닙니다. 저의 판단이나 진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각 기관들, 각 책임 있는 싱크탱크가 그런 목소리를 내줘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추가적인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하루빨리 이 정치적 리스크 물음표가 사라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실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가 있었고 또 주말 토요일 날 탄핵
불발이 있었고 그리고 2차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는데 국회는 또 국민은 탄핵을 가결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적인 편에 서서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냐, 진보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 그릇된 것을 지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국민의 결정이었다라고 오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의견을 저는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실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트럼프 2.0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난 상황이에요. 이 소용돌이를 잘 우회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쩌면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우회할지 여부를 논하기를 떠나서 스스로 배가 자초될까 참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저는 이 혼돈의 정치, 혼돈의 경제라는 이번 주에 제가 냈던 이 칼럼에서의 두 가지 문장을 꼭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데 세 번째 줄 문장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함에 따라서 걱정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 사태 이후로 정치적인 그 리스크가 등장한 것이고 그 정치적 리스크는 경제적 하방 압력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탄핵이 불발되거나 부결될 채 장기화된다면 그 정치적 리스크는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게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조금은 줄어든다. 물론 정치적 리스크는 아직 있고 물론 아직 정책 공백은 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됐지만 이 불발되거나 부결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질 텐데 그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먼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어쩌면 그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을 국민이 함께 결국 막아선 것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어떤 경제적 함의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언 사태는 정책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정책 공백이 어떤 문제냐? 대외적으로 평가를 할 때 한국 못 믿겠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든 새로 등장할 지금 트럼프 행정부든 이 소위 말하는 외교, 안보의 파트너로서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느냐. 협상의 대상이 떨어진다. 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어쨌든 법과 규정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정책 공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헌법 혹은 어, 헌법을 위배한 혹은 불법을 저지른 그 주요 의사결정자들 그러면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맡는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국무총리의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권한대행이 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는 없어도 되는가? 없어도 되는 거면 국무총리가 그동안 왜 있었던 겁니까? 역시 국무총리라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또 각 정부 부처의 장관급 역시 정책 공백이 생기죠. 외교부는 외교부의
공백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공백이 있는 거죠. 각 정부 부처에 공백이 있는 것이고 또 경찰청,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국방부는 국방에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예요. 탄핵 국회가 가결될 경우 가결됐죠? 그러면 일정 부분은 국정 혼란이 수습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 심판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아직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이것은 여전히 정책 공백을 만든 것이다.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정책 공백을 만든 것이다. 역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치적, 정책적 공백이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경제가 자료를 보시면 25년 1월부터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2017, 18, 19년 트럼프 1기 때보다도 그 리스크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통상정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재협상 절차에 상당 부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 의사결정자들이 시스템적으로 정책 공백 없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부정적인 압력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면에 있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실물 경제적으로는 수출이 취소됐어요. 자동차 수출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도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대체제로 볼 수 있는 일본이 그 자리를 메꾸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고 이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수 경기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탄핵 정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에요, 어두운 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일이 이 연말에 나타나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경제적 이벤트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지연됩니다. 기업들이 어떤 우수사원 표창 행사 같은 거를 어, 어, 빼거나 이런 일들이 내수 경기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가 안 좋았는데 내수 경기가 더 불안하게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 탄핵이 부결됐다면 그 리스크는 더 커졌을 수 있는데 가결됐기 때문에 그 정도 면에서는 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있기 이전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어요. 산업연구원 2.1%로 전망했고 IMF도 2.0%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이렇게 고조된 겁니다. 제가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조된 겁니다. 근데 탄핵이 불발되거나 부결되면 이 고조된 채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래도 정치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정치적 리스크는 레벨업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수 혹은 내수에 있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 이후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성장률을 수정 조정해 왔거든요. 이 수정 조정한 이 한국 경제 성장률 1.5까지 수정 조정했습니다. 결국 이게 더 장기화됐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5, 1.7 저의 전망은 1.6에서 1.7%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를 25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케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보고서를 냈었는데 2004년, 2017년의 탄핵 정국과는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2004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하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무역 규모가 증가하던 국면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비록 정치적 리스크,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하방 압력이 작용했지만 그래도 대중국 수출이라는 상방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충격을 어,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마치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따뜻한 난방을 같이 이 보일러를 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온도가 어쨌든 유지된 겁니다. 2016, 17년 탄핵 정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죠. 경제적으로 하방 압력인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제적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6, 17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마트폰 수요가 있었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과 스마트폰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수출이 늘었었어요. 그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의 여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외수의 부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우리 내수 경제가 어려웠는데 피할 수 없다. 근데 이 탄핵에 대한 가결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물론 헌재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가결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 어,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 조정 우려가 있었어요. 피치사가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할 경우 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얼마 전에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신용등급은 세계 10위권입니다. 무디스나 S&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10개 국가가 채 안 되고 피치사의 기준으로는 10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 약 10위권에 7, 8위권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몇 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정치적 리스크가 등장했고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다면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또 신용등급의 강등 조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탄핵 가결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승리구나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구나라고 재평가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한국 CDS 프리미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CDS 프리미엄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한테는 보험료를 높게 부여해요. 반대로 사고율이 낮을 만한 그런 안전한 운전자한테는 보험료를 낮게 적용해요. 마치 CDS 프리미엄은 어, 굳이 따지면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채권자는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 제3의 금융기관이 이 채권자한테 내가 보증 서줄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돈 빌려줘. 채무자는 돈을 빌려받는 거예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주니까 아까 보험회사처럼 보증을 서주니까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이 금융기관은 괜히 보증 씁니까? 내가 대신 보증 서줄게 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것에 대한 소위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그 수수료가 CDS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용부도 스와프,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 이렇게 읽는데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그럼 국가 신용 등급 자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코로나19 때 높아졌고요. 레고랜드 사태 때 높아졌어요.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이될까? 그때도 높아졌었어요.
역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하는 그 국면에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탄핵이 부결될 경우 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근데 가결됐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더 많이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의 조정 우려를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자, 이 신용등급 조정 우려에 대한 이게 외환 시장과도 관련돼요. 지금의 외환 시장에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었던 그 배경은 어, 달러 가치의 강세가 아니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약 20일 정도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곧 미국의 이번 주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결정이 거의 유력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건 떨어지고요. 그러면 그게 강달러를 약세화하게 돼요. 그리고 트럼프 이펙트도 11월 초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강달러적인 현상을 야기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미 선반영되고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원달러 환율의 역사를 볼게요. 1,400원을 돌파했었던 시점이 정확히 4번 있습니다. 근래 경제에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거의 16년 만에 강달러를 맞이한 겁니다. 이 비상계엄이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이 외환시장,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물음표거든요.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 등장한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 그게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그랬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계엄 선언 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고치를 찍었었고요. 그 이후 완만하게 전개되다가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무결되면서 무산되면서 이 환율이 더 치솟았었죠. 근데 이번에 탄핵 가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환 시장은 다소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약세화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었는데 트럼프 이펙트로 치솟았었고 다소 완화되는 국면에서 다시 치솟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만큼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환율의 추세를 보시면 정점을 찍고는 다시 완화되는 모습이죠. 만약에 부결됐다면 다시 한번 정점을 갱신할 수 있어요. 부결됐다면 1500선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결됐기 때문에 물음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 시장의 향방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이용해서 이 외환 시장을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없었다면 환해지라는 이 환해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목적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만약에 부결돼서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았다면 국민연금이 까먹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우리나라의 국민이 미래 수령할 국민연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총력을 다하느라고 많은 부분 소진될 위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험도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최근 외환 보유액도 많이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음표가 크게 남아 있다면 외환 시장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그러면 외환 보유액은 더 줄어서 외환 건전성이 더 실추될 수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파는데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들여서 그나마 코스피의 급락을 막은 거예요.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코스피가 나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었던 배경이 연기금이 투입됐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 4일, 5일, 6일, 9일, 10일 계속 이 코스피 순매매 국민연금이 이렇게 순매수를 진행해 온 겁니다. 그것으로 증권시장을 버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기금, 저도 국민연금 기금에 종종 강의도 가고 어떤 방향성을 의견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 금액이 1146조 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 중에 국내 주식 비중이 12.7%고 해외 주식 비중이 35%에 달하는데 그렇죠? 근데 일부러 증권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더 투입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고 국내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더 많이 국내 주식 매수에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안하게 계속 전개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안하게.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더 투입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올라갈지 떨어질 건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한다. 외국인이 완전히 이탈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도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을 감내한 그런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이미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이것은 난 겁니다. 실제 최근 들어 해외 주식 시장 19.4% 운용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비중을 35%가량 늘려놨으니까 국내 주식에서 잃은 것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더 투입이 됐다면 그러면 그 손실을 감내하면서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한국 경제에 이런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다 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한국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인데 제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 의견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2016년 탄핵 전국 때 어땠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6년 10월에 박 대통령 국정 개입이 첫 보도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죠. 그리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됩니다. 통과되고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추세적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코스피는 우상향했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랬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외환 시장이든 또 주식 시장이든 이 신용도에 있어서 국가 신용도에 있어서 또 신용 등급 강등 우려라는 면에서도 좀 한시름 돋는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거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요.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정책 공백이나 실물 경제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라는 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고, 그러면 탄핵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 매주 이 야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공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길게 장기화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선 그게 멈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멈춰진 거다. 멈춰진 거고,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주식 이미 조정이 끝났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고 역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나라네. 그렇게 비상계엄 선언한 사태를 보고 실망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겠네.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네. 라는 식으로 외국인은 다시 해석할 것이고, 그게 외국인의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주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도 기금운용본부도 환해지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이든 결과적으로는 잘 선택한 결과로 엔딩이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제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은 선행성이 강하고 향후 정책 공백과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지라도 이 선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기대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뭐 뚜렷하게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 어쩌면 외환 시장에서의 정점은 이미 찍고 내려올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도 어쩌면 이미 바닥을 기록하고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제 책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5년 피벗의 시대, 정말 어떤 경제의 시나리오가 전개될까를 그림 그리는데, 오늘의 이야기와 또 25년 경제 전망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좀 그림을 그려 보시는데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세 분의 전문가, 박세익 대표님, 박정호 교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정리한 공저책인데, 이 두 권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25년 경제를 그 향방을 좀 가늠하시는 데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녹화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은 라이브 영상도 따로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평안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토요일, 아마도 이 역사적인 현장을 같이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또 저의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또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탄핵 부결 결과, 경제적으로 또 어떤 파장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은 어떤 기대를 했고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결과인지 부합하는 결과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이 결국 어떻게 이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전개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하는 이런 조사에 대해서 한 70% 가까이 해당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 중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 30%는 내란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70% 정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절대 다수가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 탄핵 추진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3.6%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은 24%입니다. 그러면 역시 절대 다수가 탄핵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거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 탄핵을 기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나 혹은 자본시장이나 여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들은 많이 있으나 외환시장, 자본시장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탄핵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특히 외환시장, 자본시장 같은 관점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물음표거든요. 물음표를 경제학적으로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급등락하는 그런 현상을 변동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변동성이 심한 국면을 우리는 위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결국 탄핵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하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음표가 더 커진 거죠. 혹여나 그러면 제2차 계엄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무력 충돌 가는 거 아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유혈 사태로까지 불거지는 게 아닌가? 또 탄핵 부결에 대해서 74%가량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거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탄핵 부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또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것과 또 충돌하는 일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걱정이고 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부디 그런 일까지는 전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화해 나가는 그 목표 아래 24시간 개방하는 조치를 내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환 거래는 있는 겁니다. 근데 비상계엄을 선언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정점 1,446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상계엄 해지 발령이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죠. 그러나 여전히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 단계의 환율보다는 레벨 자체가 더 위에 있는 상태를 맴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높다.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있다. 저도 사실 그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 한 TV 토론에 나가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한 교수님과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라고 저 토론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입장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 있었던 거 아니냐. 정치적 리스크는 늘 있는 거 아니냐.
예산안 심의 지연은 느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 있지만 비상계엄 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계엄 선언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게 지금 이 환율 지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늘 예산안 심의의 지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에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일은 평상시 예산 심의 지연보다 더 지연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긴장감, 대치 상태 때문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의라는 것을 놓고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탄핵이 가결됐으면 그래도 민주주의의 승리 아닌가라는 대외 여론의 판단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이 부결됐다. 그러면 또 다른 물음표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2차 계엄이라든가 무력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야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또 있고, 또 야당이나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또 국회의원들은 제2의 탄핵 소추를 준비하거나 또 국회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것을 주동했던 국무위원들이나 비상계엄 사령관 등을 또 소집해서 또 정치적 혹은 법적 논쟁을 계속 해 나가겠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일을 못하고 일단 이것에 신경 쓰는 상황이 되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금의 이 외환 시장을 보면 1446원을 기록했었던 그 이상을 기록했었던 게 정확히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고요. 그 이후 가장 강한 강달러가 나타났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떤 게 더 강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고, 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질지 줄어들지 이것도 중요한 변수일 것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치적 이벤트, 어떤 위험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무엇을 다 무시한 채 일시적인 강달러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 러시아 루블화가 완전히 급락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났어요. 그 나라의 통화를 갖고 있기가 부담되죠. 불안하잖아요. 그거 내던지고 안전자산을 갖고 싶겠죠. 금을 갖고 싶겠죠. 달러화를 갖고 싶겠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강달러 기조가 일어났었던 것이다. 역시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상황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나왔던 것처럼 역시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이 탄핵이 부결된 것은 더 추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또 자본시장이죠. 주식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죠. 세계 만방에 비상계엄 선언했을 때 또 이 탄핵 부결된 결과조차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주요 언론사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 일면에 이 주제가 다뤄질 겁니다. 그럼 70억 인구가 이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 맞는가? 이거 아프리카 아니야? 무슨 개도국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만큼 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탄핵이 가결됐다면 그래도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있고,
물음표가 좀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부결은 또 다른 물음표가 커진 거죠.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음표입니다. 그 물음표를 바꿔 얘기하면 바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당연히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최근 들어 들여다보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미국 증시는 어땠어요? 정말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왜 그래요? 돈의 이동이죠. 원화를 팔고 달러 갖자, 강달러. 한국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차라리 갖자. 돈의 이동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합니다.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근데 이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뉴욕 증시 한국 기업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률을 보면 대부분이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 기업을 내던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미국 기업에 투자하자 하는 움직임이 더 거세게 일어났던 거죠. 자본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죠. 그럼 월요일 날 한국거래소가 증권 거래 개장을 합니다. 개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개장을 해야 됩니다. 계엄 선언을 했을 때 물론 계엄 선언 해지를 바로 했지만 그때 이 시장을 개장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죠. 저는 개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도 24시간 선진화되어서 개장되어 있는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을 때는 매수하고 투자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또 매도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시장이에요. 투자할 때는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해놓고 내가 철회하고 싶을 때는 철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금융시장은 아니 이 정치적 이벤트도 이해가 안 가는 국가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일인데 금융 시스템마저도 신뢰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면 만약에 비상계엄 선언인 그날 아침에 개장을 안 했다면 다음 어떤 개장이 있을 때 완전히 떠나겠죠. 대거 떠나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어떻게 그런 주식시장에 뭐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자본시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커졌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외국인 자금에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마련했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마련했고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발표했고 한국은행도 비정례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RP 매입 조치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발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큰 흔들림이 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계엄 선언에 따른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했는데 탄핵이 부결된 이후 또 다른 다음 주에 있을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역량이 있을까? 전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우려됩니다. 그 과잉 출연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나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된다. 채권시장이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불안하게 전개된다. 그럼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외국인 자금은 더 많이 떠나죠. 유동성을 부었는데도 효과가 없죠.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연구자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던 것이고
S&P,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P에서는 이게 짧은 한 줄만 보면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 없다. 이것은 그 다음날 발표입니다.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날 아침 발표입니다. 당연히 그때까지는 영향이 없는 거죠. 왜 이 한 줄만 보도하죠? 지금으로서는 실질적 영향이 없으니까 신용등급을 조정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신용등급 강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디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4년에도 미국이 예산안 처리,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의회에서 타결이 자꾸 지연되니까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부정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게 그 나라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신용등급이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탄핵이 부결된 채 지속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를 다시 한번 발의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2차 계엄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불확실성이 계속 전개되면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은 뭘 의미합니까? 한국은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다. 국장 나가라 라는 거죠. 외국인들도 빠져나가는 국면에 그렇지 않아도 빠져나가는 국면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이 24년 예산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시 지연되는 거 아니냐. 법상으로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1월 1일 회계연도로부터 30일 전에는 최소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게 법입니다. 근데 지연된 게 하루 이틀이냐. 12월 1일까지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재작년 매년 지연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매년 지연돼요. 근데 올해는요. 더 많이 지연되잖아요. 더 많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산이 결정돼야 각 정부 부처들은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계획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1월, 2월에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계획이 늦어질수록 1월에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되고 2월에, 3월에 결국 경기 부양적인 노력 이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서 25년이 시작되어도 우리나라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준예산제도죠. 이 준예산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적어도 정부가 기초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영역,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 주고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데 들어갈 기본적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준예산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을 때 군인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난리가 난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은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굉장히 큰 문제,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죠.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가 앞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스스로 흔들리고 난파되기 직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용돌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원자재나 소재를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 내려요. 저도 이번 주 정말 비상 정부 자문회의들을 많이 갔는데 기재부나 산업부나 회의들을 많이 갔고 기업들도 정말 비상대책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할 때 저도 이제 의견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차관이나 국장급이 주재해야 될 그 예를 들어 통상회의가 국장이 빠진 채로 돼요. 더 중요한 현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장급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2.0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사실 좀 목청껏 목소리를 냈거든요. 지금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중국이 요소 공급만 차단할 것 같으세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HBM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공급 안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옛날처럼 요소 공급 차단만 안 할까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히토리움, 리튬, 니켈 이런 거 공급 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망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여념이 없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과장급이 주재해서 그 회의를 했다. 그러면 저같이 부족한 전문가 말고 훌륭한 다른 자문위원들의 조언들을 담아서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안을 마련했을 때 그 안을 국장급에 보고하고 차관급에 보고했을 때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대응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떠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부정적으로 됐을 때 또 떠나고 강달러 현상 지속되고 예산안 심의 의결 지연되고 기업들은 역시 이런 국면에 우수사원 포상 행사 같은 걸 대대적으로 개최할까요? 가수들을 초청해서 축제성 행사를 할까요? 취소하죠. 다 취소합니다. 그럼 호텔 혹은 숙박, 음식, 관광, 여행, 골프 이런 마이스 산업 관련, 여행, 관광 산업 관련 경기 침체죠. 여기서만 멈출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빙산의 일각을 잠깐 소개한 것뿐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대형 유통사들이 이런 국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핵 부결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모일 때 과연 대형 유통사들이 박앤세일 이벤트를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 연말이 뭡니까? 연말이 소위 유통사들이 생각하는 그 대목이라고 하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에 그런 행사도 못 하고요. 소매 판매도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충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대외국들은 어떻게 선언할까?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주재 대사관들이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령시키고 가급적 한국에 여행 가지 말 것을 발령을 내렸는데 이게 부결되고 물음표가 남아 있고 거리 곳곳에 이렇게 나오면 무력 충돌이 혹여나다 있으면 그러면 여행을 추천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충격으로 주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 경제가 안 좋게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1.9%로 이미부터 전망치를 제시해 드렸지만 제가 제시할 때만 해도 한국은행, KDI, IMF 많은 기관들이 한 2% 중반 정도로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초중반. 근데 지금은 이미 1.9% 수준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죠? 한국은행도 1.9%로 옮겨 잡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숫자가 이런 정치적 갈등, 대치 상태를 마주하기 전 단계의 통계입니다. 이게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향 조정이겠죠.
극단적으로는 25년 1월, 2월 이런 것들이 대치된 상태로 장기화된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도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동안에도 우리 내수 경제가 부진했었죠.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합니까?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요. 생산이 주는데 어떻게 신규 투자를 합니까? 이 3대 지표,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내수 경제예요. 내수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돼요.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비 투자도 기업 경기가 설비 투자를 계속 위축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 대치 상태 속에서 이 물음표가 커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까요?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릴까요? 그러면 신규 투자를 안 하면 취업자가 어떻게 해요? 취업자는 줄겠죠. 증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이 줄겠죠. 소득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가 줄겠죠. 근데 그 소비가 주는 것이 22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부터 소비가 감소세고요. 전년보다 소비가 감소하고 23년에 또 감소하고 3년 연속 소비가 감소하던 국면에서 또 이런 일마저 설상가상이 작용되면 우리 실물 경제는 정말 큰 충격이 되겠죠. 결말이 어떤 결말이든 정치적 리스크가 좀 사라지는 거대한 물음표가 사라지는 그런 경제가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도 참 이게 앞으로 어떤 경제가 전개될까, 내가 처해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심정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함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이 있겠구나라고 알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신다면 그래도 덜 충격적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듯이 저도 이런 국면이지만 저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분석된 결과를 보여드렸고 주말 정말 아무 일 없기를 또 여러분의 안녕과 안위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이만 오늘의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